네, 안녕하세요. 이제 재정학을 위한 기초 수학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수학 들어가기 전에 재정학 간단하게 이제 어떤 과목인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재정학에서 왜 갑자기 수학이 필요한지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정학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경제학의 분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학에서도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인제 제가 인제 강의 올해까지 인제 거의 한 10 년이 넘어가는데 인제 경제학 강의하면서 "아 경제학 어려워요." 이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정학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인제 들어보죠. 경제학이 인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막 물어봤더니 그래서 인제 첫 번째로 손꼽는 게 인제 수학이 들어가서 뭐 그래프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문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학 전공도 아니고 물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경제학 강의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깐 어느 정도 인제 문과 기준으로는 쪼금 빡센 수학 공부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학술적인 의미로 제가 인제 수학 강의를 인제 많이 들었었던 거지. 자, 우리 인제 수험적인 관점에서 재정학에서 들어가는 혹은 이제 경제 원론에서 들어가는 수학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국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어려워하느냐? 경제학 내지 재정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경제 원론적인 원리들을 수학에 투영시키는데 그 매칭을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상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제 좀 어렵게 느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인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정학에서 참 고득점 물론 인제 재정학에서 뭐 반드시 막 90 점, 95점 이렇게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인제 재정학에서 '높은 점수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은 딱 중학교 1 학년 수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 1차 함수와 그래프 정도까지만 탐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약간의 인제 입문적인 특강 과정으로서 기초 수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놨긴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인제 뭐 이과 출신인 분들 포함해서 아니면 인제 중학교 한 1-2 학년 수준의 수학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라든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요 정도의 내용까지는 숙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특강을 뭐 면밀하게 탐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점검 차원으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인제 수능을 보거나 대학 입시를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은 다 필요했었으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인제 만약에 인제 대학교 들어오셔서 전공에서 인제 수학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전공이 아닌 분들은 오랫동안 손을 놓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약간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이제 한 중학교 1-2 학년 수준 정도의 수학적 베이스를 다시 다지는 이런 목적으로 이 특강 과목을 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말이 좀 돌아왔는데 그러면 왜 재정학 내지 경제학에서는 수학적인 이런 개념이 약간 정도는 필요한지 이거는 경제학 뭐 모든 과목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론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론과 현실을 이렇게 딱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요걸 잘 이해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수학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생에서 많은 이런 수학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죠. 하다못해 뭐 이런 마이크라든가 전자장비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수학적 방정식으로부터 모든 규명 원리가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정학 이제 경제학의 분과 과목이죠. 근데 인제 요거 정식적으로 좀 추가 보강 설명을 드린다면은 재정학은 약간 예전 용어긴 해요. 근데 인제 굳어져 버린 거죠, 관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 과목의 이제 학문적인 정식 명칭은 바로 공공경제학이 되겠습니다. 퍼블릭 이코노믹스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요. 이 재정학은 공공경제학이 약간 좀 부분집합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정학은 말 그대로 정부의 경제 활동만을 딱 포커스를 하고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그러니까 비단 정부 부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부와 민간 부분 간의 이런 이제 상호 활발한 교류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역할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게 돼요. 시대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단순하게 정부의 시각에서의 경제 활동에 국한되지 말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경제학은 정부 관점,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부와 우리 이제 민간 경제 주체들이죠. 가계라고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 경제 주체들, 그다음에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가계와 기업, 이런 민간 경제 주체들과 이런 상호 영향 관계까지 좀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합당하겠다. 정부의 경제 활동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이런 경제학의 흐름이 점차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재정학보다는 약간 좀 포괄적인 단어인 공공경제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경제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제학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렵다 뭐 이런 단어 말고요. 경제학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공급. 자, 이거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무사가 되셔서 이제 밥벌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활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을 잘 이해해 줘야지 공공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 경제학에서의 이제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는 이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시험에 등장하니까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시험에 등장하니까 공부하는 거긴 해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함수 관계가 됩니다. 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들. 함수 관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시고 경험하시고 실제로 또 문제도 푸시게 되는 그런 개념. 자,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겠고 공급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얘 원리가 어떤 건지는 이론 과정에서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짚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라는 단어 들어왔다고 여기서부터 막 경기 일으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막상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재정학에서 필요한 이런 함수 관계는요. 여러분 세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공식보다 훨씬 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애초부터 포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등장했죠. 자,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느냐? 요거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니까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우리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들으면 이게 그 단어구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몇 가지 이제 수학적인 용어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 뭐 이제 변화 가능한 수치란 얘기죠. 변수. 그래서 뭐 영어로는 영어 잘 못하지만 이게 맞을 거야. 철자가 베리에이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변수라고 해요.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변화 가능한 수치입니다. 변화 가능한 수치. 변화 가능한 수치를 변수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실에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온도. 여러분 온도 아침에는 뭐 10몇 도다가 이제 더워지면 낮에는 막 30몇 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속도, 속력 이런 것도 다 변화 가능하잖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엑셀 쭉 밟으면 속도가 쫙 늘어나죠. 이것도 다 변화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변수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GDP 같은 거. 여러분 GDP가 뭔지는 아시죠? 국내 총생산 1년 동안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벌어들인 이제 그 국가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의 총소득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매년 바뀌잖아요. 물론 꾸준히 늘어나면 좋은데 뭐 불경기가 닥치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수가 되겠죠. 뭐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천년만년 딱 이게 고정돼 있진 않겠죠.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뭐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이자율도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변화 가능한 수치로서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변수 변화 가능한 수치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에 대비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 영어로는 컨스탄트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뭐 영어도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말 그대로 항상상자죠. 딱 고정된 수치란 얘기입니다. 고정된 값. 고정된 수치. 이게 이제 상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철학도 좋아하긴 하는데 철학 전공은 아니지만 뭐 철학적인 얘기 잠깐 들어가면 뭐 삼라 만상은 모두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깊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에 상수는 없어 모든 건 다 변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냥 재정학적 수험적인 관점에서 상수는요 말 그대로 딱 고정된 값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게 상수가 있을까?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죠. 이건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이제 상수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변수와 상수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이 챕터 이 개념에서 얘는 변수로 규정이 되는구나. 얘는 상수 취급을 받는구나. 요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변수냐 상수냐를 규정 짓는 거는 제 첫 번째 원칙 출제자 마음입니다.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얘는 변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서 얘는 변수가 되는 거야. 근데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얘는 그냥 고정된 값으로 할게요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얘를 상수 취급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변수냐 상수냐를 규정 짓는 거는 첫 번째 원칙은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치랑 B라는 수치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출제자가 얘는 이 문제에서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 문제에서 상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지어주면 헷갈릴 게 없어.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 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A와 B라는 두 수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성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를 문제에서 출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둘 중에서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분해야 되느냐? 열심히 이제 이론을 공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다수설, 재정학 이론의 다수설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소개해 드리는 거를 떠올려 주셔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이제 학문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출제 경향에 비춰 봤을 때 얘는 거의 변수 취급을 많이 해 왔어.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 혹은 지금까지의 학설의 다수설상 얘는 상수 취급을 많이 해왔대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둘 중에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지금 출제 경향에서 얘가 변수고 얘가 상수로 취급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타당하겠어.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막상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둘 중에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를 규정짓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되게 당황스럽겠네 헷갈리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재정학에 이렇게 수치적인 수학적인 개념이 차용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많아봐야 10문제예요. 그리고 그 10문제 중에 8문제 가량은 아주 심플한 변수와 상수로 누구나 그러니까 복습만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지라고 다 떠올리실 것 같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실제로 문제 접근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 여행을 딱 갔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횡단보도가 딱 있는데 저기 신호등이 딱 이렇게 있네. 근데 여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우리나라는 아니야. 해외야. 해외. 나 이 나라 처음 왔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저기 빨간불이 딱 켜져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안 건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 나라도 빨간불은 정지 신호구나라는 걸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난이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문제에서 변수 상수 구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복습만 꼼꼼하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다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수는 심플해.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딱 숫자를 또 고정시켜 줘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얘는 안 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와 그렇게 큰 관련이 있진 않겠죠. 물론 이제 계산상에선 얘도 이제 쓰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변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변수. 자, 변수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기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기준.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로 구분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 요게 여기서부터 좀 이제 여러분들 잘 좀 용어적인 암기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변수는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로 구분해 주시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재정학에서는 요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그 세무사 말고 회계사에서도 경제 원론이 1차 과목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난이도가 좀 제법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좀 중요한 건데 바로 내생 변수냐 외생 변수냐. 요거 구분도 회계사 경제 원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파악해 주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재정학, 세무사 재정학에서는 이 내생 변수냐 외생 변수냐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냐는 재정학에서는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냐는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를 구분해야지만 풀 수 있는 수학적인 난이도가 들어간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재정학에선 거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갈래. 자, 우리는 기초 수학을 하려는 거지 수학에 대한 뭐 깊은 탐독을 하는 이런 특강 과정은 아니니까요. 자, 우리 재정학에서는 요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라는 얘기죠. 자, 이게 한자어처럼 들어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 결과. 여러분 뭐 세상 모든 게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인과율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막 변하면 종속 변수는 얘 변하는 거에 맞춰서 따라 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이런 인과율 관계는 정말 많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 엑셀을 쭉 밟아서 속력을 높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속력은 변수입니다, 변수. 속력도 여러분 엑셀 밟는 것에 따라서 쫙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가 딱 바뀌니까 내비에 찍히는 도착 예정 시간. 얘가 따라서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 예정 시간. 얘가 쫙 올리면은 얘도 같이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겠죠. 얘가 올라가면 얘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얘가 변하니까 얘가 따라서 변하더라라는 이런 관계를 원인과 결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어떤 이게 수학적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VS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재정학 이론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칠판에 적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화살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변했더니 요 놈도 따라서 변한다더라. 그러니까 뭐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 변수가 변했더니 그에 따라서 종속 변수도 바뀌더라. 화살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이런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함수. 자,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이 얘기 다 했었을 거야. 분명히 다 이 얘기 했었을 거야. 관계를, 수학적 관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얘기하면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수학 시간 약간 좀 이게 살짝 조셨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말이죠. 독립 변수를 지칭한 알파벳을 미지수 X로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통용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독립 변수 X를 그렇게 많이 썼어. 그럼 종속 변수는 어떤 알파벳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Y라는 알파벳으로 종속 변수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X가 변했더니 Y가 따라 변환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속력이 변했더니 도착 예정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는 아닌데 그냥 관례적으로 독립 변수는 X라는 알파벳으로 많이 좀 지칭하고요. 종속 변수는 Y라는 알파벳을 좀 많이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자, 좀 집중해 주셔야 되죠. 재정학에서는 이 알파벳을 이렇게 안 씁니다. 재정학에서는 알파벳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번역이 들어가는 거, 번역.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재정학에서는 x랑 y란 물론 재정학에서도 x란 알파벳, y란 알파벳 쓰긴 쓰는데 재정학에서는요. 독립변수를 x라고 좀 안 쓰고 종속변수 y라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챕터의 의미에 따라서 다양한 알파벳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눠드린 강의 노트 좀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뒤에 있는 내용인데 약간 좀 앞당겨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불 용의 금액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willingness to pay다라는 얘기죠. 지불 용의 금액.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물건 사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가격이고 가격, 시장 가격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나는 최대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냐. 즉 나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의 최대한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걔를 이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다라고 부르는데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내가 지금 물건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재정학 혹은 경제학의 아주 심플한 기초적인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법한 내용일 거예요. 자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톰이라는 이런 소비자가 있습니다. 톰이라는 소비자가 있는데 내가 뭘 갖고 싶냐면은 약간 공산품에서 좀 괜찮은 거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운동화 어떤 브랜드 예를 들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 그 N사 브랜드의 어떤 이제 운동화를 되게 갖고 싶어. 이걸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근데 이거 나름대로 명품 운동화여가지고요. 이거 하나에 이제 수십만 원씩 하는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 N사 브랜드 운동화를 이제 수집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톰이에요. 뭐 돈도 잘 벌고 있겠죠. 이런 애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톰이 이 운동화에 참 매니아. 그 어느 정도 소득 수준도 돼. 돈도 제법 벌어. 그래서 이 운동화를 갖고 싶은데 지금 얘가 한 개도 없어. 운동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딱 갖고 싶어. 하나. 그래서 한 개도 없는데 여기서 딱 하나를 갖고 싶어. 그럼 이 N사 운동화를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딱 한 개를 갖기 위해서 톰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지불 용의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되게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돈도 잘 벌고요. 그다음에 얘도 되게 좋아해.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번에 딱 이게 상품이 딱 출시가 됐어. 그러면 실제 지불 금액 말고요.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톰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되게 높은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막대 그래프로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막대 그래프는 하실 수 있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 이 막대 그래프부터 어려워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세무사 되실 분들이. 자 이게 톰이 보유하고 있는 N사의 운동화 개수입니다. 톰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사 나갈 거야.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운동화 한 개를 사기 위해서 톰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되게 높은 수준일 겁니다. 막 수백만 원까지 할 수도 있어. 돈 잘 벌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딱 샀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실제로 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정가 제도잖아. 정가. 그래서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가가지고 몰라 해서 이제 그 정가대로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이런데 실제 가격은 그보다 밑쯤에 이제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본 이론에서 다룰 내용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첫 강 이거는 특강이고요. 기본 이론 첫 강에서 다 다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에요. 실제 가격, 계단 가격입니다. 당연히 가격이고 이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고 그래서 하나 샀어.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운동화를 모으는 매니악한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신발장에 운동화 쫙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만 하나 더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 샀는데 하나 더 갖고 싶어. 자 그럼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운동화 이 두 번째 두 개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운동화를 얻기 위해서 톰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첫 번째 운동화에 대한 지불 용의 금액보다 클까요? 똑같을까요? 낮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서. 좀 낫지 않겠어요? 왜?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도 없을 때는 '이거 하나 있으면 난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나가 생겼잖아. 근데 하나가 더 갖고 싶지만 하나도 없었을 때 최초의 하나를 내가 원하는 이런 욕구보다 욕망보다 일단 하나는 있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운동화에 대한 욕구는 첫 번째 운동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심리, 경제적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두 번째 운동화를 원하는 이 두 번째 운동화에 대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이 두 번째 운동화를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톰이 지불해야 되는 실제 가격보다 비싸면 이거 삽니다. 사겠죠, 당연히. 자, 근데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미 두 개나 있잖아. 똑같은 운동화야. 그러니까 이게 N사 운동화가 되게 이제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갖고 싶긴 합니다만은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면 세 번째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유량 혹은 이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량 내지 보유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해당 운동화를 해당 상품을 한 개씩 구매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의 금액, 즉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함수 관계.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역시 뭐 속력에 따라서 그 도착 예정 시간이 그 종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톰의 구매량, 뭐 소비량이라고 해도 되고 보유량이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수량이라고 할게요. 수량. 이 수량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뭐가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의 이 추가 한 개당 최대 지불 용의 금액. 금액도 점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즉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함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상수요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보상수요 함수. 자, 우리 재정학 기본 이론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죠. 그래서 이제 수량을 나타내는 알파벳 약자는 영어 quantity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Q를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재정학 기본 이론 과정을 보면서 이 Q라는 알파벳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뭐라고 쓰냐면은 maximum willingness to pay다라고 해서 뭐 약자죠. willingness to pay라고 해서 이렇게 WTP라고 쓰기도 하고요. 근데 최대 지불용의 금액, 뭐 실제 가격은 아니지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가격의 약자인 P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파벳이 조금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림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알파벳이 좀 다양하게 등장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그 알파벳이 여러 개 등장한다고 하지만 알파벳 있어봤자 몇 개죠? 26개인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알파벳이 다양하게 등장한다고 해도 이게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적은 수의 알파벳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수량에 따라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독립변수를 x라고 쓰고 종속변수를 y라고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만은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네요. 재정학에서 x, y라는 알파벳도 등장하지만 이것도 등장하긴 하는데 다른 알파벳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독립변수고 뭐가 종속변수인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꼼꼼하게 이제 복습해 주시고 강의 잘 들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수요 함수 관계에서 소비자의 구매량 혹은 소비량이라고 할게요. 소비량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 영향을 준다. 근데 어떻게 주죠? 뭐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게 구매량이 점점점 이렇게 오른쪽 방향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낮아지는 방향 이렇게 음의 관계. 참고로 얘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하향. 왜 이름이 우하향인지는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오른쪽 갈수록 내려가는 거잖아요. 음의 관계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함수의 표현 형태는 자, 독립변수
문장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이거 강의 노트에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수험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칠판에 적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일단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변수 x가 변할 때 종속변수 y가 따라 변하는 거죠. y가 따라서 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종속변수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수학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수학적 관계, 수학적 혹은 수식적 관계, 통용되는 단어죠. 수학적 관계. 자, 정의가 되게 길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되게 효율성을 중시하고요. 이니셜이라든가 축약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FBI. 헐리우드 영화에 매번 등장하잖아. 미드에도 많이 등장하잖아. FBI다. 꼼짝마. FBI다. 그러면은 그 범죄자들이 FBI가 뭐예요라고 하면 거기 이제 그 FBI 형사가 이게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미국에서는 FBI다 그러면 다 알아먹잖아.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버리니까 알파벳으로. 뭐 CIA 그러면 CIA가 뭔지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장이 되게 길어. 그래서 뭐 Federal Bureau 어쩌고 저쩌고 뭐 Investigation 이렇게 하나 FBI 딱 그러는 것처럼 얘도 수학자들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도 간단한 이니셜이라든가 알파벳으로 축약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게 길었죠. 얘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y는 fx 이렇게 싹 씁니다. 이거 여러분 요거는 기억나시죠? 이거는 다 기억나겠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마다 밥 먹듯이 보셨던 거잖아. 그래서 이 큰 문장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알파벳 몇 개로 끝내버리는 거야. y는 fx.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종속 변수야. 그래서 함수를 나타낸 수학적 수식에서, 함수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수를 나타낸 수학적 수식에서 이 좌변이라 그러죠. 이 등호 왼쪽에 있는 거. 좌변에 있는 알파벳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x가 쫙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시 y는 뭐 4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수학적, 여러분 얘가 함수인 거야, 함수.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y가 있고 우변에 x가 쫙 어지럽게 이게 난잡하게 널려져 있어. 이러면 함수입니다,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더 축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y는 x에 따라서 변하는 종속 관계다. 그리고 요 f는 뭐의 약자냐면 펑션, 함수의 약자입니다. 우리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잖아. f로 쓰는 거죠. 그래서 fx 그러면 여러분 요게 독립변수, 요게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축약적인 알파벳 이니셜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함수의 구체적 형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좌변에 y가 들어가 있고 우변에는 x가 쫙 이렇게 이제 그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함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재정학에서 등장하는 알파벳은 종속 변수를 y라고 꼭 안 쓸 수 있고요. 독립 변수를 꼭 x라고 안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익숙하시죠. 이제 앞으로 y는 fx 그러면은 딱 봐도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x가 변할 때 y가 따라서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보상수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q가 변할 때 p가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보상수 함수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그다음에 fq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이 조금 바뀌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좀 바뀌어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재정학에 등장한 수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잘 좀 캐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막 멘붕에 빠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함수구나. 출제자가 이런 함수 관계를 지금 세팅하고 문제를 낸 거구나. 근데 p가 종속 변수구나. q가 독립 변수구나. 그래서 그럼 문제 이제 다 있어요. 문제 딱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 문제에 p는 뭐라고 분명히 문제 한글로 적혀 있어. p는 뭐다. 분명히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급 없으면 출제 오류거든요. 그리고 q는 뭐다라고 분명히 여기 문제 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이제 그 독립 변수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중간에 요 알파벳 얘 f도 바꿀 수 있어. f도 바꿀 수 있어. 이거 보상수 함수잖아. 보상수요 함수.
그래서 보상수요 함수를 영어로 쓰면은 compensating demand라고 하거든요. compensating demand. 그래서 demand의 약자 써가지고 이거 알파벳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F가 펑션의 약자잖아. 근데 이제 보상수요 함수니까 compensating demand function이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수요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 수요 얼마나 중요해 경제학에서. 그래서 특히 알파벳 C, D, F 중에서 D를 강조해가지고 이게 F라는 알파벳을 그냥 D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용됩니다. 즉 함수라는 단어를 꼭 F라고 안 적고 그 적당하게 그 챕터에 그러니까 이 개념의 제일 중요한 단어로 대체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훈련 좀 해볼게요. 우리 외국에 나갔는데 딱 신호등 딱 보고 아 저게 신호등이구나. 이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신호등의 생김새는 다 공통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생겨 먹었겠지. 이거 전 세계 어디 나가다 신호등 비슷하게 생겨 먹었으니까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게 함수 관계다라는 걸 그 보신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떠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우리 경제학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함수도 제가 하나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게 딱 등장했어. 갑자기 이게 등장했어.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얘도 뭔가 함수 관계를 나타낸 거구나. 출제자가 함수 관계를 세팅한 거겠구나라고 이제 바로 파악이 되시겠죠. 자, 그럼 퀴즈. 여러분 지금 영어 알파벳이 3개 등장해서 M, L, R 이렇게 알파벳 3개 등장했어요. 이 중에서 종속 변수 나타내는 알파벳 뭐예요? M이지 당연히. 요거 종속 변수. 얘 종속 변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뭘까요? 요거죠. 요 독립 변수. 독립 변수. 그럼 얘가 뭘까요? 무언가의 함수입니다. 뭔가. 즉 얘는 L은 뭐냐면 요건 좀 기니까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렇게 얘는 R과 M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의 약자입니다. 아우 힘들어. R과 M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나타낸 함수의 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보면 아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고 아 얘가 함수의 약자구나.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약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이 뭐고 L이 뭐고 R이 뭔지는 이제 분명히 문제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얘만 딱 내놓고 정답 이렇게 안 매기죠. 일단 요거 딱 해주고 이건데 분명 이제 해설이 이제 주석이 있어. 이 중에서 M은 통화량이다. 분명히 문제 있어요. 통화량이다. 아 그리고 R은 이자율이다. 그다음에 L은 바로 유동성 함수다. 이자율과 통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유동성 함수다. 혹은 화폐 수요 함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화폐 수요 함수. 화폐 수요 함수다. 분명히 이 문제 이게 알파벳 이니셜이 적혀 있으면 이 알파벳들이 뭘 의미하는지 문제 안에 분명히 주석으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이렇게 통화량, 이자율, 화폐 수요 함수는요. 이거 경제 원론에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그 재정학에서는 이거를 거의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아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올려내 볼게. 뭐라고 할까? 아니 그냥 얇게 쓰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함수 관계겠죠? 아 뭔지 모르지만 이거 Q가 변하면은 C가 같이 따라서 변하는 함수 관계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뭔지는 이제 그 문제 챕터의 특성에 맞게 이제 출제자가 다 이제 그 설명을 해 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내는 거지. 계산 문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요렇게 이제 문제 요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단어로부터 이 이니셜로부터 요거까지밖에 추론을 못 해요. 아 얘는 x가 변하면 y가 따라서 변하는 어떤 수학적 관계에 직면하고 있구나까지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x가 한 칸 변할 때 y가 몇 칸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알파벳 이니셜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 계산 문제로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른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함수 형태를 실제로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이니셜로 표현된 함수 지칭 용어보다 정말로 계산 문제, 계산을 풀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함수 수치가 등장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y는 뭐 아까 있었던 거죠. 4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7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명시적인 함수 자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함수인 거야, 함수. 종속 변수 x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참고로 여러분 얘는 2차 함수라고 합니다. 2차 함수.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재정학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까지는 등장합니다. 이거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함수는 중학교 수학과정 몇 학년 때 공부하는지 기억나세요? 3학년 때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학 수준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수, 정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실수. 그러니까 루트도 나와, 루트도. 그러니까 뭐 y는 뭐 루트 x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등장합니다. 뭐 요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때 필요한 수준으로 이제 다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2차 함수까지 나옵니다. 2차 함수. 약간 복습 잠깐 해볼게요. 2차 함수. 여러분 얘를 왜 2차 함수라고 부릅니까? 이 보시면은 여기 x 딱 보시면 여기 거듭 제곱이 하나 붙어 있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x 이렇게 있으면 위에 1이 숨겨져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그래서 x에 이게 거듭 제곱 하나 있고 여기 1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건 x가 없는 거죠. x. 그래서 얘를 2차항이라고 부르죠. 2차항.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야.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라고. 얘는 2차항, 얘가 1차항이죠. 얘는 1차항이라고 부릅니다. 1차항. 얘는 상수항이 됩니다. 얘를 상수항이다라고 불러요. 상수항. 얘가 왜 상수항이냐면 여러분들 얘는 x가 바뀌면 이 전체 값도 당연히 바뀌죠. 보세요. 자, x가 바뀌면은 당연히 4x 제곱도 바뀌어 안 바뀌어? 당연히 바뀌죠. 얘가 변하면 얘도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수치라고. 얘도 변하겠죠. 얘도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바뀔 때 얘네들은 변하잖아. 근데 얘는 x가 바뀌어도 x가 막 커지거나 줄어들어도 얘는 7이라는 이 수치는 이 문제에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수항. 용어 잠깐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고차항이 2차잖아. 최고차.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고참 누구야? 고참. 얘잖아. 얘. 이거 거듭 제곱이.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를 알면 이제 둘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자, 우리 3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3차 함수는 뭐 마이너스 6. 여러분 이 앞에 개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독립변수 x 앞에 붙어 있는 요 수치 있잖아요. 요 수치, 요 앞 숫자. 얘를 개수라고 불러. 개수. 개수는 당연히 음수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상수항도 음수 가능합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그 양의 정수뿐만 아니라 음의 수치도 다 허용되니까 뭐 정수뿐만 아니고 이게 유리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x 세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7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뭐 5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는 몇 차 함수일까요? 3차 함수인 건 바로 파악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1차항, 2차항, 근데 3차항까지잖아. 최고차항이 3차항이니까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3차 함수까지는 거의 등장 안 합니다. 딱 한 번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차수가 늘어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수학만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2차 함수도 있다라는 것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2차 함수 자체도 재정학에서 뜨문뜨문 등장하지만 메인으로는 결코 등장 안 합니다. 가끔 등장하고요. 등장한다 이게 뭐 손도 못 대게 어렵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 간단하게 풀려요.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함수가 정말 밥 먹듯이 많이 나오죠. 1차 함수. 자, 이제 등장하네요. 1차 함수. 1차 함수 보시는 것처럼 예시적으로 뭐 4x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1차항밖에 없죠.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 이게 1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고. 네, 1 얘는 이제 지워도 되니까. 요게 이제 1차 함수죠. 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음수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개수랑 상수항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음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1 x 더하기 뭐 6. 뭐 얘도 당연히 음수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함수들이 등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함수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1차 함수.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등장하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훈련이라기보다 눈에 익으시는 x, y로 했는데, 자, 만약에 보상수 함수가 이제 1차 함수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등장 가능해요. 보상수 함수. 그래서 p는 뭐 10-q 이런 식으로 등장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 더하기 10 이렇게 해도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1차항이고 요게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등장해요. 이런 식으로. p는 마이너스 q 더하기 10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놈이나 얘랑 똑같은 거 다 알고 계실 거야.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많이 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함수의 용례에 맞추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독립변수가 들어가 있는 q를 앞에 배치하고 상수항을 뒤쪽에 배치하는 게 함수의 표현 용례상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형태로 좀 더 많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같은 거 알고 계실 거. 근데 꼭 요렇게만 등장하지도 않고요. 다양하게 등장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P는 마이너스 3분의 1 Q 더하기 뭐 7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겠죠. 아까 얘를 개수라고 부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일치 함수 요 x 앞에 붙어 있는 얘의 숫자 요 앞에 이 4를 개수라고 부르고요. x 독립 변수가 안 붙어 있는 요를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수항.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개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개수는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상수항 7 이렇게 이제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와 상수는요 계산하기 심플한 숫자로 출제자가 아무거나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3분의 1이 되는 거야?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출제자가 계산하기 편하라 아무거나 그냥 부여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특강 과정에선 전혀 진도상 관련이 없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 건데요. 보상수함수에서 요 앞에 개수는 음수가 경제학적 원리에 부합이 됩니다. 얘가 양수로 표현되는 경우는 재정학 범위에선 벗어납니다. 그럼 얘가 왜 음수가 되어야만 해요라는 거는 수학적인 그 내용이 아니고 경제학적 원리로부터 이게 파생되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했던 수학적 지식을 잠깐 되살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수요 말고도 이제 함수 관계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재정학에서. 그러니까 재정학에서 여러분들 수험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점수를 획득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함수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의 함수가 등장합니다. 물론 그 뭐 15개, 20개 정도 함수 많은 거 아니네라고 해서 이제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빠삭하게 공부해 주셔야죠. 15개, 20개는 거의 맥스 수준이고 아마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의 함수가 등장할 것 같아요. 10개. 그러니까 10개 정도만 해도 여러분 재정학에서 수학적인 관계는 거진 다 맞출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한정된 제한된 시간 안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을 실수 없이 빠르게 탁탁탁 그 계산해 내실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면 그 공급 함수도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공급 함수. 우리 수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공급 함수도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공급 함수는 간단하게 이거는 이론 과정이니까 기본 이론에서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심플하게만 설명드릴게. 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려면 누군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이 물건을 만드는 주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자, 기업은 물건을 만들죠. 자, 그럼 기업의 생산량도 이번에 Q를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재정학 내지는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경제학적 용어나 개념은 뭐 많게 따지면 수백 개가 돼. 수백 개. 그러니까 함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용어랑 개념은 되게 많죠. 그래도 세법보다는 분량이 작아. 되게 많은데 알파벳은 몇 개밖에 없어요. 26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알파벳을 좀 중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량이라고 할까요? 정식 명칭은 수요량인데 정식 명칭대로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수요량을 소비자 입장에서 Q는 수요량 혹은 소비량 혹은 구매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Q는 생산량입니다. 물론 기업도 현실적으로 기업도 소비라는 거 하긴 할 수 있어. 기업도 소비라는 걸 안 하진 않은데 기업의 주된 경제 활동이 소비는 아니거든요. 기업의 주된 경제 활동은 생산이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한다라는 거는 시험에 등장하지도 않고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량을 똑같이 그냥 Q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 이렇게 깐깐하시고 꼼꼼하신 교수님께서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요량은 quantity of demanded라고 해가지고 여기 첨자로 그 알파벳 조그맣게 D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공급량은 quantity of supplied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하게 S자를 좀 구분해서 아마 실제 시험에 이렇게 D랑 S를 붙여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보고 물론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이제 문제에서 얘는 수요량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이 있어. 문제 안에 반드시 언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공급량입니다. 역시 반드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까지는 깐깐하게 안 하고요. 물론 깐깐하게 하면 좋은데 제가 소비자 얘기하고 있는데 Q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을 지칭하고 있겠지.
그쵸? 그다음에 제가 인제 생산자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Q 그러면 이게 기업의 소비량이겠어? 기업의 당연히 생산량이겠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유도리 있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Q 갈게요. 인제 기업 얘기야. 기업의 생산량. 자 기업의 생산량이 변하면 또 뭐가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하면은 이른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는 게 따라서 변합니다. 한계 비용. 자 그럼 이 한계 비용이 뭔지는 이거는 이제 경작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게 변한다. 그래서 이 함수 관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축약된 알파벳 이니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MC는 이 Q에 따라 변합니다. 이런 함수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한계 비용 함수 혹은 공급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한계 비용 함수 또는 공급 함수. 물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요 단어 공급 함수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그 널리 쓰이는 거니까 같은 거야, 같은 거. 공급 함수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계산 문제 못 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Q는 뭐 2분의 1 Q 더하기 뭐 8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1차 함수로 많이 줘요. 한계 비용 혹은 공급 함수도 이렇게 1차 함수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게 이제 계수고 요게 상수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등장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뭐고 그다음에 뭐 챕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요 공급 함수에서는 Q가 독립 변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P라든가 요 MC가 종속 변수를 지칭한 알파벳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용어죠. 계수라든가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면 생산량이 4일 때 한계 비용 얼마 나와요? 간단히 여기서 4 넣으시면 되잖아. 얼마야? 그럼 10이네. 그럼 얘는 10 이렇게. 얘가 살 때 10이죠. 만약에 생산량이 4에서 만약에 8로 늘었어. 그러면 이 한계병도 당연히 변하겠죠. 10에서 얼마로 변해? 8 넣으시면은 12로 변하네. 이렇게. 이거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함수 관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기초 수학 특강에서는요, 이 함수의 용어라든가 관계의 의미, 그다음에 재정학의 함수가 왜 필요한지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우리 1시간만 더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함수가 나오면 이제 순서상처럼 그 세트처럼 그래프가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프 함수가 등장하면 그래프가 등장하고 이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려야지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아주 빠르게 실수 없이 탁탁탁 풀이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자 우리 재정학을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 특강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정학을 위한 기초수학 특강 두 번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